예, 정민철입니다. 일단 제가 일하는 농장은 그 사회적 농업 사업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는데 그냥 이런 자리에서 간혹 이렇게 좀 이렇게 방향성을 잡을 때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간혹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청년 문제라고 하고 사회적 농업이라고 했지만 아마 여기에서 개별 농장들 같으면 대상으로 하는 청년이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대로 이렇게 청년 세대 이렇게 잘라버리면 엄밀히 보면 나이대도 청년이라는 거를 몇 살까지로 규정할지도 부서마다 다 다르고요. 근데 또 아마 사회적 농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청년을 대상으로 할 거냐 이것도 다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청년 이 문제를 사회적 농업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강의할 거는 뭐 사회적 농업에서 결론은 그건데 뭐 앞에 김전섭 박사도 말씀하셨겠지만 뭐 사회적 배제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배제를 하는 방식에서 어떻게 사회적 통합으로 갈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멋있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사회적 농업을 할 때. 근데 배제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잘라낸다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의 복지나 돌봄이나 어떤 배려라고 했을 때는 그 그룹만 별도로 모아서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방향이었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의 방향이죠. 그럼 예를 들면 저희 농장 옆에서 하고 있던 행복농장 같으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만성정신질환자는 지금까지 저희들도 옆에서 보니까 이런 만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 왜 이렇게 만난 적이 없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따로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전에는. 근데 따로 모아가지고 그분들의 조건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돌보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는 게 그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 거죠. 그 구조가 뭐 이 사람들을 이렇게 격리시키자라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을 위하는 방식이 그분들한테 최적화되어진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들을 모아놓는 게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다면 뭐 사회적 통합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좀 불편하더라도 사회로 이렇게 끌려 들어오지? 사회 안으로 진입을 하지? 뭐 이런 문제였거든요. 어떻게 그냥 진입을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행복농장에서 일하는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원래 요양시설에 있었으면 시원한 에어컨 밑에 계속 있었을 건데 TV 보면서 괜히 농장에 와가지고 비닐하우스 거기서 땀 뻘뻘 흘리면서 있는 게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거냐 어느 게 더 그들을 위한 거냐 이 고민은 되거든요. 딜레마입니다 그거는. 그래 뭐 내 같으면 사람들 다 가져와 내 같으면 그냥 에어컨 밑에서 TV 보고 있는 게 낫지 않겠나 이래 되는데 그분들은 그게 한 10년쯤 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아도 오더라도 회원분들이 오더라도 같이 온 사회복지사 하시는 분들하고도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 그겁니다. 뭐 저희들이 꼭 한 번은 시켜보는 게 삽질하는 거거든요. 그 더운 날에. 그럼 삽질을 하면 사회복지사에서는 깜짝 놀랍니다. 이건 학대 아니냐. 그러고 아니 왜 40분 하고 10분 쉬어야 되는데 왜 1시간 반이 지나도록 계속 하냐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평가를 받아보면 제일 기억 남는 게 그거라고 하거든요. 그거 왜 그런가 하니까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제된 거를 통합시켜 나가는가라고 하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고 이분들이 사회로 들어오는
어떻게 이렇게 진입할 수가 있지? 그러려고 하면 엄밀히 보면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회가 바뀌어야지 그게 되거든요. 그래 뭐 사회적 농업이라고 할 때도 뭐 그런 거를 목표로 한다 이런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농촌 사회가 일정하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 구조가 돼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는 농촌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을 가지거든요. 제가 첫 번째 사진에 이거를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 정책은 사회적 농업은 농림부에서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지역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농업 정책이다. 농업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다.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개별 농장을 봤습니다. 개별 농장을 보다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게 영농조합을 보는 거였어요. 네. 그들을 지원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업비가 들어오면 그 농장만 이렇게 딱 쳐다봅니다. 요 안에서만. 여러분들도 아마 사회적 농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항상 딜레마는 자기 농장 안에서 고민을 하실 거래요. 내 농장 안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내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지? 저런 문제를 어떻게 하지?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농장 안에서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였어요. 이 도저히 안 된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게 제가 일하는 농장이거든요. 여기 전부입니다. 요거하고 논 한 2,000평 정도가 있는데, 2,500평 정도가 있는데, 다 힘듭니다. 그럼 요 안에서, 그럼 뭐 이분들이, 뭐 청년이면 청년, 뭐 어떤 대상자든 상관없이 이분들이 요 안에 들어와서 뭔가 액션을 하면, 그 우울증 있는 사람이 우울증이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아픈 사람도 다 나아버리고, 그래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배제에서 사회적인 통합으로 가자라는 거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어컨 나오는 요양시설에서 격리되어 있다가 배제되어진 상태에서 농장으로 배제가 이동했는 거 아닐까? 사회로 진입하자라고 했는데 농장으로 데려왔을 뿐이다, 이거는. 그렇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사회로 진입했는 거냐? 라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보면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농장을 기반으로 하되, 농업을 기반으로 하되 농장 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하면 이 사진대로 이 그림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최소 단위로, 앞에서도 김 박사도 말했겠지만, 사회적 농업이라고 할 때 사회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지역사회다, 뭐 이런 표현을 했을 거라요. 이게 뭐, 사회라는 게 뭐, 엄청나게 큰 시군 단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지역사회라고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 참 어려운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에도 말씀을 하겠지만 이게 제가 오늘 강의 오랜만에 좀 잘해보려고 PPT를 좀 새로 만들었더니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 첫 페이지 가지고 다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게 요게만 보지 말고 이거 전체를 보고 움직이는 농업. 지금까지 농업 형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농림부에서 진행했던 우리나라 농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데 보지 마라. 요것만 봐. 요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농업을 진행하는 농림부 담당자도 잘 모를 겁니다. 사회적 농업은 그걸 깨라는 겁니다. 농업은 요 안에서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냐 하면 제가 있는 마을도 마찬가지죠. 뭔가 하면 농지는 이 안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농장이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평균 경제 면적이 한 50헥타르쯤 되는 유럽이나 이런 쪽은 이게 그냥 한 농장이죠. 그러니까 그 농장에 들어갔더니 뭐 산도 있고, 뭐 들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 농장 하나에서, 식당도 운영을 하고, 뭐 가공 공장도 있고, 뭐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구조는 그게 아닙니다.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농장이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농지는 한 군데 몰려있고 집들은 주변에 쫙 흩어져 있는 곳입니다. 방식이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유럽은 이게 하나의 농장이면 이 안에 자기 집 있고 옆집 보려고 하면 망행으로 봐야 되고 뭐 이런 구조인데,
우리는 집이 몰려 있고,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게 형성돼 있고, 농지는 한쪽으로 딱 몰려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요 구조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희들 마을에 다 합쳐가지고 한 45가구쯤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0명쯤 됩니다. 대충. 우리나라 평균 농가당 가구원 수 평균이 2.2명쯤 되니까 45가구면 한 100명쯤 되거든요. 100명쯤 되는데, 햄버 농장이 자기들은 좋은 일 해보겠다고 만성 정신질환자를 한 10명쯤 데려와서 일주일간 프로그램 한대. 그러면 우리 마을 인구의 10%쯤 되는 사람들이 다 뉴스에 보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신질환자, 조현병 환자들을 데리고 10명을 풀어놔버리는 겁니다. 저희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 잘 몰라서 그랬지. 이거 딴 데 같으면 실제로는 엄청나게 항의 들어오는 상황이라요. 그럼 청년은 다르냐?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욕 많이 먹거든요, 초기에. 그래 지금 또 웃기는 건 제가 장보면인데 장보면 파출소에서 젊은 사람이 사고 쳤다 하면 저희들한테 전화 와요. 야, 이 동네 젊은 사람 데리고 있는 건 너가 아니냐. 우리 들어보니까 우리 농장 사람 아닌데요. 일단 우리한테부터 전화부터 해놓고 아니다라고 하면 돌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농업은 절대 개별 농장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전체로 풀어놔도 개념 규정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더 큰 지도는 뒤에 보여드릴 건데, 범위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개별 농장에서. 이게 이제 농업의 전환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청년을 사회적 농업의 하나의 대상으로 잡아넣은 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청년을 왜 사회적 농업의 대상자로 보지? 아까도 김 박사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뭐 산무라고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젊은 애들이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지 무슨 우리가 뭐 장애인 같이 그렇게 대우를 하냐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상자는 여러 가지겠지만 저는 한 특성을 가진 청년 중에도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저희 농장에 오는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해본 결과 최고 어려운 거는 희귀꼬물이. 예. 아이고, 뭐 어려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보통 한 이틀 이상 못 견디는데. 뭐 그러면 청년 중에는 그러면 그 정신질환자가 없냐고. 그러면 우리 농장은 사회적 농업을 하는데 대상자를 청년 중에 정신질환자만 대상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이 맞냐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저희들 대보니까 그렇던데, 청년이라고 해가 받아가고 저희들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정신질환자였을 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청년은 자기도 정신질환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신질환이 있더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 저희들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데리고 하는데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데리고 같이 일을 하는데 특징은 이 농장만 안 보고 이거 전체로 본다. 이거 전체를 보고 움직인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을 청년이라고 하지, 이렇게 특정한 특성을 가진 청년을 이렇게 협소하게 보진 않는다. 그리고 가능하면 다양한 청년을 이렇게 혼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이렇게 특정한 청년들만 모아서 우리는 그 청년들을 위한 특수한 뭔가를 액션을 할 수 있는 농장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가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농장인지 농업을 하는 농민인지 사회복지사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인지 농장인지 헷갈리겠다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혼합시켜버린다는 방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청년을 데리고 이 농장에서 청년을 데리고 뭘 합니다 라고 하면 농림부는 딱 그리 이 표를 딱 갖다 밉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농업과 청년을 처음으로 지금은 익숙하죠. 농업 쪽에서 청년 이야기해도 별로 어색하지 않잖아요. 2017년도 이전까지는 엄청나게 어색하는 거였습니다. 2013년도, 14년도에 어느 회의 자리에서 농촌에 그리고 농업에 청년이 좀 필요하다고 했더니만 중소기업청에서
아니 중소기업도 청년 없어 죽겠는데 왜 농업 쪽에서 청년을 이야기하냐고 라고 할 정도로 두 개는 연결이 되어지지 않은 단어였어요. 근데 2017년도에 이 자료가 나오면서 헐 하면서 청년 문제를 농업 쪽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한 5년 지났더니만 지금은 어느 농업 쪽 농민을 만나도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하면 아, 청년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문제가 생겨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농업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업이 숫자입니다. 보시면 35세 미만이 이유는 6%고 왜 35세인지는 모르겠어. 35세는 뭔가 하면 농업 후계자 4H 쪽 할 때 35세를 끊거든요. 그래 아마 그래서 이 자료가 35세로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보통은 39세 이하 뭐 이렇게 하죠. EU와 미국은 6%, 5%, 6%쯤 되는데 일본하고 한국은 0.5%, 0.4%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걸 안 봤습니다. 이 표를 보여줘도 이걸 안 보고 요거만 봤어요. 미국과 유럽은 30%인데 우리나라는 농민의 평균 연령이 이거 65세 이상이 60%쯤 되네. 아이고 고령화니까 큰일 났구나. 고령화니까 어떻게 하지? 고령자에 맞는 농업, 농기계를 개발하자.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그 밑에 자료는 안 봤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요거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저희 농장에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와서 한 2주간 생활하고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친구들 마치고 갈 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제가. 그래, 배운 게 뭐고?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이 농업도 젊은 사람이 하네요. 이 말을 해요. 그래, 아니, 무슨 말이고? 하면 자기들은 농업은 노인들만 하는 건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저는 6시 내 고향이 병폐가 아닐까, 이게. 이 6시 내 고향에서 나오는 분이 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 머릿속에 농업은 정년퇴임하고 하는 게 농업이 아닐까? 근데 저희 농장에 왔더니 뭐 젊은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아니 선생님 젊은 사람도 농업을 해도 되는군요. 이렇게 이미지가 고정화되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요거를 보면서 정부에서 사업을 만들죠. 뭐런 사업을 만드냐? 청년이라고 단어를 쓰지만 엄밀히 보면 청년 농업인 사업을 만듭니다. 이 사업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친구는 농업 말고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요 사진을 그 머릿속에 자꾸 그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 중에 농업인은 40%밖에 안 됩니다. 60%는 농업을 안 해요. 요 부분입니다. 그래 농촌에 산다고 해서 농촌에 가면 뭐라고 먹고 살 거야? 그럼 농촌에 농업 말고 뭐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농촌에는 다 농업하는 사람들만 살면 우리는 소주는 어디가 사 먹겠냐고. 그 술집도 필요하고 뭐 피자집도 필요하고 뭐 이런데 머릿속에는 그 고정관념이 자꾸 빠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엄밀히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 그렇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러면서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사업들은 이 사업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농업 위에 직업을 구하면 안 돼.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계속 농업을 해야 되고. 근데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 우리나라 농민들의 매출이거든요. 농산물, 1년 동안 농산물 매출이 1,000만 원 이하인 농가가 70%입니다. 청년이 와서 농사를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1억 이상이 될 가능성은 수능 쳐서 서울대 가는 것보다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 입시 공부만 하면 너 서울대 갈 뭐 TV 매스컴에는 이것만 나오니까요. 어떤 청년이 들어가서 고구마 팔아가지고 홍콩에 수출해가지고 7억 매출 올려 원래 한 5억은 올리던 집안일 거라고 내가 그러니까 7억으로 올릴 수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7억을 올릴 수는 없다 이거는. 근데 그러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요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70% 안으로 진입해 버릴 겁니다. 매출 1,000만 원이니까 순수익은 한 600쯤 되겠죠. 많이 잡으면. 적게 잡으면 400쯤 되고 1년간 400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냐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중앙정부에서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하죠. 야, 그래 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규모를 좀 넓히자. 그러니까 농협에서 3억씩 대출해 줄게. 3억씩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대출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3억씩 대출을 3억을 대출 받아가 15년 동안 갚으려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의 평균 수익률보다 높아야지 됩니다. 농업을 해가지고 그 정도 평균 수익률이 나왔으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다 농업에 투자를 하죠. 그 정도 수익이 안 나오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3억 절대 빌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어차피 농가 부채로밖에 안 납니다. 이거는. 갚을 수가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사람이면 그거를 받아서 탄력을 받은 다음에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농장에 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저희들 농장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은 자기 집안에 부모님이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가진 땅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친구가 뭐 농사를 짓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연착륙을 시킬 거냐 뭐 이런 거죠. 뭐 어렵습니다.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지금 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렵다. 어떡할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고민하는 게 이거죠. 청년 문제와 사회적 농업인데, 아유, 농업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우리가 국가 문제의 청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청년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는 서울시거든요. 우리가 서울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가 덤벼들어야 되나? 수도권에 있는 그 많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농촌이 보탬이 돼줘야 되나? 뭐 이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사전에 보여드린 우리 쪽에서 청년들은 어떻게 필요하지? 뭐 이 고민을 좀 하시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딱 나오는 정부 이슈가 그겁니다. 지방 소멸. 지방 소멸이 되니까 인구를 유입해야 돼.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인구 유입 정책 중에 하나로 청년 문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청년을 데려오겠다고. 그러니까 각 지방 자치체마다 경쟁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 군에 오면 100만 원 줄 테니까 그때는 뭐 옆에 군에서 그러면 좋아. 우리는 120만 원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는 거죠. 뺏고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닐 건데. 요게 이제 제가 있는 장곡면의 인구인데 1960년대 14,000명을 기점으로 끝이 나고 지금은 2,900명인데 요게 아마 작년 11월 기준일 겁니다.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2,800명대로 내려앉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쭉 평균을 내보면 요까지는 2년에 100명씩 사라져요. 1년에 50명씩 사라지더라고요.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50명씩 감소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 마을의 인구가 100명이잖아요. 1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2년에 한 마을씩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 평균적으로 예를 보면 30년 지나면 그러면 다 사라지네? 뭐 이래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죠. 근데 지금은 한 2010년도 이후로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한 1년에 70명씩 감소를 해요.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근데 이게 인구 감소 문제를 농업이 해결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보시면 제가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자꾸 강의를 할 때 공간 개념을 자꾸 좀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 홍성군이거든요. 홍성군은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닙니다. 인구 증가 지역이라요. 근데 아까 장곡면은 감소를 해요. 홍성군 전체는 증가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거 보시면 홍성군의 인구의 70%는 요 세 개 업으로 다가 있습니다. 업에 70%가 가 있고 나머지 8개 면에 30%가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특히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요 홍부인데 요 원래 홍부면이었거든요. 면이었는데 업으로 승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내포 신도시가 들어왔거든요. 도청이 이동했어.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 이 군 전체로 보면 인구는 증가를 하는데 장곡면으로 보면 인구는 매년 70명씩 감소를 해요.
그래 저는 저는 뭐 지역 균형 발전하면 야, 군 내에서 균형 발전 좀 하자. 국가 단위에서 균형 발전 이야기하기 전에 요 업에 집중하지 말고 좀 면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제가 처음에 사진 보여드린 거는 도산 1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제가 일하는 도산 1위는 장군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바운더리를 고민을 좀 해라. 이쪽을 살아남지 못하면 홍성군 전체로 보면 그림인 인구는 증가하지만 홍성군은 살아남을지 몰라도 장군면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할 때 지역 사회적 농업할 때 사회를 우리는 어디로 규정할 거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장군면이 3,0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넓은 면적인고 하면요. 은평구하고 성북구를 합치면 장군면 면적이라요. 서울에 있는. 은평구하고 성북구를 합치면요. 100만 명이 살아요. 우리는 2,800명 삽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거는. 그래가 저는 하죠, 야, 우리도 인구를 증가시켜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자 하면 좋아요. 그러면 장군면이 앞으로 유입시켜야 될 인구는 99만 9천 몇 명쯤 데려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은평구하고 성북구 이 정도 인구 밀도가 돼야지, 인구 밀도가 있어야지 소위 말하는 경제라는 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시장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보면 예전에 목포시, 여기는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이게 저희들 쪽에 견학 왔던 그룹이라 그래요. 장군면은 목포시만 합니다. 목포시가 23만인데 경제가 안 돌아간대요. 아니, 우리는 2,800명인데 우리한테 와서 뭘 보자고 할 정도로 면적과 인구 밀도는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됩니다. 인구 감소를 사람들이 산업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이 문제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시장 자체가 사라지게 돼요. 보시면 3,000명 좀 되면 5일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2,500명쯤 되면 농협이 통합되기 시작해요. 농협이 통합되면 뭐가 문제냐고요? 하나로마트가 사라지는 거죠. 저희 동네에서 소주를 살려고 하면 반드시 5시 반 전에 소주를 사놔야 됩니다. 그때 안 사놓으면 8kg로 가야 소주를 살 수가 있어. 물론 작은 구멍가게가, 할머니가 하시는 구멍가게가 있는데 그 할머니는 구멍가게 가격이 고무줄이라 가지고 몇 시에 가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그래 맨날 잔돈 없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소주 한 병도 2,000원에 사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 유통기한 지나도 그냥 뭐가 다 괜찮다 그러면 돼 하고 이렇게 사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 이런 문제가, 그 다음에 식당 2,000명 이하로 내려가면 식당도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죠 저희들이 그 어느 면에 가서 그 면의 상황을 보려고 하면 면 소재지를 등해주고 이렇게 쳐다보면 된다. 그 동네에 노래방이 있냐 없냐를 찾아봐라. 노래방이 하나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동네고 분명히 어떤 특산물이 있는 동네다. 식당이 2개면 잘 나가는 동네고 혹시나 다방이 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돈이 많은 동네는 확실하다. 주점이 있으면 끝내주는 데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는 경제가 안 돌아간다라는 거고, 경제가 안 돌아가면 실제로는 뭐가 없어지나 하면 이러한 시장에서 작동하던, 우리는 시장에서 작동하는 하는 이게 뭔가 하면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생활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생활 서비스를,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서비스를 시장에 맡겨놓는 방식이거든요. 그래도 시장에 맡겨놨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기 시작하는, 그럼 시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 저희 농장에 서울에서 청년이 한 명 와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선생님 요 스타벅스 어디 있어요? 38km 가가지고 군 2개를 넘어가면 보령시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거 가면 스타벅스 하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은평구와 성북구를 다 합쳐가지고 그 넓은 면적에 가게가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성북구 끝과 중앙에 놔두더라도 성북 끝 내지는 은평구 끝에서 거기까지 그 소주 사러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면 삶의 서비스가, 삶의 질이, 이런 서비스가 떨어지면 삶의 질이 팍 떨어져요. 엄청나게.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인구가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유동인구가 없었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청년들 보고 농촌에서 창업하래. 본인들은 다 접어놓고. 인구 밀도가 이 정도 떨어지는 곳에서 창업을 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좀 더 다른 산박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경치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데 에다가 요즘에 카페 멋진 걸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인스타에 올리면 다 찾아오긴 옵니다. 하지만 그게 아까 제가 첫 번째 그림 사진에 보여드렸듯이 저희 동네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외부에서 손님들 뭐 잔뜩 와가지고 동네가 그냥 차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 동네 사람들은 그러면 그래도 누각하지. 동네 사람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논으로 가기 전에 원두커피 한 잔씩은 마시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 자체가 지역사회라고 하는 개념하고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우리가 볼 때는 마을에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저게 만들어진다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대부분 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는 농업이 뭐냐? 라고 하면 책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농업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경제적 기능이 있고 환경적 기능이 있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교과서에는 나와요. 근데 현실은 항상 교과서와 무관하게 가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되나 하면 1960년대부터 농업의 최대 핵심 과제는 식량 주곡 작업률 100% 달성이었어요. 이게 주곡 작업률이 언제 달성되나 하면 1976년도에 달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곡 작업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포기했나 하면 이 기능을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해버립니다. 야, 환경이고 나발이고 지금 이거 생각을 우리 삼시세끼 쌀로 밥 먹기도 힘든데 무슨 환경을 생각하냐. 그래가지고 이 기능을 농업에서 빼버리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화학비료하고 농약하고 무한대로 쳐. 벼는 그래도 안 넘어지는 통일벼. 이렇게 해가 주곡 작업률 100%로 만들어냅니다. 그 이후에 뭘 없애나 하면 이 기능을 없애기 시작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전업농 정책입니다. 198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업농 정책이라는 거는 개념적으로는 아주 좋은 겁니다. 뭔가 하면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게 해주겠다. 농업에 소득은 없어도 농사만 지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농민을 15만 호 육성하겠다는 게 목표였어요. 100만 농가 중에 15만 농가는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게 하는 농가를 해주겠어. 그게 뭔가 하면 전업농 정책이라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농림부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전업농이라고 농사만 짓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야 쓸데없는 거 하지 마.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인을 규정할 때 뭘로 합니까? 농업 경영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 경영자를 붙이는 겁니다. 너는 농업 경영자야. 그래서 예전에 교육청 사람이 와가지고 경영자니까 내보고 양복 입고 다니래요. 사장님이 그렇게 흐름한 옷 입고 다니면 되냐고. 그래서 내가 무슨 귀신 신할까 뭐 소리 하냐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하면 농업만 가지고 아까 제가 우리나라 그 매출 농산물 매출을 해주자는 70%는 1,000만 원 이하인데 이거를 1,000만 원 가지고 매출 1,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농업만 가지고 먹고 사는 전업농이 안 나오니까 뭘 하기 시작하면 면적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면적을 넓힌다라고 하는 거는 농가 수를 감소시켜야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식으로 쭉 끌고 왔어요. 언제부터? 80년도부터 2010년까지 끌고 옵니다. 그래서 요것만 남겨놨어요. 괜찮아. 경제적 기능을 가지 못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농업은 성공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만의 정책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정책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규모화 정책이라고도 하고 대농 정책이라고도 하고 전업농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웃기는 거죠. 이거 없애고 요거만 남겨두면 농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역전이 또
그런 게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나 하면 2000년도에 1999년도에 뭐가 만들어지나 하면 우리나라에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거는 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야, 이거 다시 살려. 농업을 봤더니만 농업이 환경도 고려하면서 이 기능도 있으면서 해야지. 그러면 이 기능이 있으면 이 기능을 넣으려고 했더니만 생산성이 감소하는데요? 아니면 노동력이 더 들어가는데요? 이래서 나온 게 뭔가 하면 친환경 농업 직불금이라는 겁니다. 그래, 감소하는 만큼 우리가 국가에서 보전해 줄게. 왜? 이 기능을 넣는 게 국제적인 시류고 맞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1999년도에 이 기능을 농업에 넣자라고 했는데, 근데 웃기는 거는 없애는 거는 빠른데요. 다시 복구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지금 99년도, 2000년도니까 20년 지났잖아요. 20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직불금을 만들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나온 거는 전체 경제 면적의 4.5%만 친환경을 합니다. 왜 이래 안 늘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없애기는 쉬운데. 뭐 고령화가하고 다 연결됩니다. 지금은 또 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한참 증가하다가 감소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요 기능은 보세요. 이거 다 없앴다가 다시 한다라고 했는데 사회적 농업은 98년도부터 시작하죠. 2018년도부터 시작하죠. 이건 뭔가 하면 드디어 농업이 없애라고 했던 이 기능을 잡아야 겁니다. 농업에 이 기능을 잡아 넣어봐. 경제적 기능만 하지 말고 이 기능도 넣어봐.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왜 제가 요 두 가지를 자꾸 비교하나 하면 친환경 농업, 소위 말하는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정부 정책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99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업을 처음 시작했다라고 공식적으로 교재에 나오는 거는 1975년도부터거든요. 1975년도부터 유기농업이라는 걸 하다가 99년도에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그 갭은 25년쯤 돼요. 25년 동안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데 너지막하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만들었다면 사회적 농업은 어느 날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먼저 다 때려버린 겁니다. 그만큼 농촌 내지는 농민들이 이거를 위한 필요성과 준비가 자발적으로 덜 된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때려온 겁니다. 왜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요? 농업의 원칙은 이거니까 농업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유럽에 갔더니만 소셜 파업이라는 게 있던데 우리도 그런 거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지? 이래 되는 거죠. 뭐 대부분 다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농림부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는 근데 특징은 보통은 친환경 농업하는 농가가 사회적 농업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저는 요렇게 사회적 농업을 하자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요거를 하자라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농업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자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제가 이제 특징적으로 사회적 농업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사회적 농업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지금까지 근대화 과정에서 농업을 변형시켰던, 틀어버렸던 모습을 이제야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첫 번째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드디어 농업과 농촌을 연결시키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회적 농업 사업, 제가 중앙정부 사업 중에 중앙정부에서도 헷갈리는, 농림부에서도 헷갈리는 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농업 사업입니다. 이게 크게 농림부는 국이 두 개거든요. 농업정책국이 있고요. 농촌정책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농업은 농업이냐 농촌 사업이냐. 분명히 농장에 돈을 주는데 막상 그 혜택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게 아니고
아니, 사회적 배려자들, 주변에 있는 사회적 배려자를 농업 쪽으로 이거는 농촌 사업 같은데? 아니야, 농장에 돈을 주니까 이거는 농업 사업 아니겠어? 이렇게 헷갈립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가져가야 되지? 이게 애매해져 버렸다.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 사업과 농업 사업이 결합했는 두 번째 사업이 뭔가 하면, 아시겠나 모르겠는데,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림부에 하는 것 중에.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 동네 환경 개선하는 거를 하면, 마을에 돈을 주는 겁니다. 물론 농업 활동도 조금 들어가는데, 농업 활동도 일부 있고, 농촌 활동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환경 농업과에서 하거든요, 그거는. 아니, 이게 농업 사업이냐, 농촌 사업이냐, 아직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가, 머리 아프니까 너가 가져가라, 너가 가져가라, 이렇게 핑퐁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두 번째, 사회적 농업의 두 번째 특징이 농촌과 농업을 결합시키는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때까지 우리나라 정책에 해가지고 농업과 농촌은 분리돼 버렸습니다. 농업 정책은 뭐죠?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올릴 거냐? 뭐 이런 정책이었고, 사업비였고, 이거는 농민이 받아가고, 농촌 사업이라는 건 뭡니까? 건물 짓는 거죠. 뭐 체험시설 짓고, 그 다음에 권역사업시설 짓고, 뭐 이런 식이죠. 이게 농촌 사업이었어요. 그거는 농민이 하냐? 아니요, 주민이 하는 겁니다. 보통 농민들은 거기 참가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보면 하나의 공간에 살아가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에 해가지고 농민과 주민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농업과 농촌을 어떻게 결합시키지?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적 농업은 농업과 농촌, 농업 사업이 아니고 농업과 농촌이 결합하는 사업이다. 이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특징인가 싶지만 이게 네덜란드 농업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냐 이거를 실은 논문에 실린 겁니다. 논문에 실린 그림인데 보시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2차 대전 마치고 난 뒤에 1970년대에 환경적인 이슈가 나타나면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나타나면서 딱 두 개로 나눠져 버립니다. 보시면 하나의 기능을 가진 농업이다라고 하죠. 여기에는 하이 테크놀로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술을 기반으로 한 농업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유리온실들이죠. TV에서 나오는. 그리고 한 그룹은 실제로는 다기능성 농업이라고 불러요. 저희들한테는. 뭐 이런 것들. 에너지팜, 체험 관광, 그 다음에 사회적 농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룹이 있다.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에서 공부하는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게 도통 몇 프로나 되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리온실 사업은 언제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리온실을 만들자라고 한 네덜란드에 가보니까 유리온실이 해가지고 농가들이 돈을 많이 벌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유리온실로 가. 이게 김영삼 정권 때, 1990년도 김영삼 정권 때 유리온실 사업이 있었습니다. 다 망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그때. 근데 다시 이제 스마트팜 사업으로 가 다시 그게 되돌아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쪽 비율은 제가 대충 이 사람들 자세히는 모르겠다 하면서 하는 게 많아봐야 10%라고 하더라고요. 90%는 농업은 이쪽이다. 90% 농가는 이쪽이라고 하더라고요. 10%는 이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TV에 내지는 외국 견학을 가면 다 요것만 보여준 거죠. 10%만. 네덜란드에서 제일 잘하는 것만 보고 이게 우리는 네덜란드 농업이 다 그런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만 요거는 10%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는 전체 농가를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더 많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35세 이하 청년 농업인 숫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여드렸는데, 미국은 그때 한 10년 전에 한 5.7% 정도였거든요. 2015년쯤에. 최근의 자료를 보면 청년 농업인 숫자가 한 10%로 증가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물어봤거든요. 이거 뭐냐고 했더니만, 미국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증가하는, 우리는 미국 농업하면 뭡니까? 야, 미국에 갔더니만 자동차 타고 한
2시간을 다니는데 밀밭이더라. 옥수수가 헬기를 타고 다녀도 끝이 안 보이더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농가가 몇 프로나 되냐? 5%도 안 된다. 이런 농가는. 95%는 우리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10%로 증가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미국에는 스몰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몰팜이 몇 평이냐고 제가 하면 5,000평 이하래요. 미국에서 5,000평 이하를 짓는 청년 농업인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5,000평, 우리나라 평균 견적 면적이 4,500평이거든요. 1.4헥타르쯤 되니까. 미국에도 그런 농가 많대요. 거의 대부분이랍니다. 우리는 맨날 TV에 대규모 농가만 보여줘서 그렇지. 예.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게 그 5,000평 정도 해가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랬더니 막 그 친구들이 만들어낸 유통 루트가 소위 말하는 파머스 마켓이고 CSA고 그런 겁니다. 이게 일반 대농가에서 뭐 2시간 옥수수 재배하는, 달리는 옥수수 재배하는 사람이 CSA 할 일은 없잖아요. 그 친구들이 자기의 유통 경로를 만들어내면서 만들어낸 게 파머스 마켓이고 CSA였는 거고, 이쪽 그룹에서 실제로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자꾸 우리는 헷갈려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이것만이 농업이라고 가르쳐 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덜란드 외국도 다 이렇게 나눠진다. 그 다음에 특히 이거를 보시면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 나라의 산업화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나옵니다. 농업이 뭐냐?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92%는 도시에서 생활합니다. 농촌에서 생활하는 인구는 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도시에 사니까 그 사람들이 농업을 뭘로 바라보지? 자, 이제 도시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도시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아도 좋으니까 적은 돈 주고 양 많이 주는 농산물을 선택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세요. 70년대에는 대부분이 그랬겠지만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고요? 아니, 뭐, 얼마 전까지는, 아니, 돈 좀 비싸더라도 안전한 농산물을 사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개념이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모르냐고요? 농촌에 사는 사람만 모를 뿐, 농민들만 모를 뿐이라. 왜냐하면 농민들 입장으로 계속 쳐다보기 때문에. 역시나 아직도 우리 이장님은, 야, 그래도 연말에 수확량이 최고 많이 나와야지 동네 가오가 쓰고 기분이 좋지. 여전히 그러시지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뭔가 하면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한 요 정도 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2단계 다른 산업이 성장하는 역할을, 기반 역할로서 농업이 취급당할 때는 빈곤을 어떻게 경감시킬 거냐, 어떻게 배부르게 싼 가격에 먹일 거냐가 중심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농업을 보고 뭐를 생각하나 하면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야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쪽 가면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농업은 농산물 뭐 대량 생산하는 것보다 아니 뭐 좀 농촌을 환경적으로 관리하고 뭐 문화가 살아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농촌에서는 어떻게 하면 수확량을 증가시킬 거냐. 이거 뭐 농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농진청에서 더 그럽니다. 여전히 수확량을 증가시키라고 하죠. 증가시켜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은 증가를 시켜야 돼요.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자급자족률을 유지하죠. 이게 이제 예전에는 소농은 좋고 대농은 나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이 경로를 갈 사람이 있고 이 경로로 움직여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농업을 하든가 젊은 친구들 같으면 이 경로로밖에 갈 수가 없을 거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뭐 아까 10분 쉬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제 농장을 어떻게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개념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되는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요게 저희 농장이거든요. 위에서 찍으면 요겁니다. 지금까지 농업을 하라고 하면 다 요것만 쳐다봤어요. 요 안에서. 평당 얼마가 나와요? 원래 수확량 얼마나 됩니까?
뭐 이런 거죠. 이 친구들, 청년들 데려와서 교육시키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럼 청년을 노동력으로 볼 거냐? 아니면 돌봄의 대상으로 볼 거냐? 뭐 이런 게 따라가 액션이 다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청년을 위한다라고 하는 게, 청년을 어느 정도 케어를 해준다라고 하는 게 요 안에서 이루어질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루어질 거냐? 이게 사고의 방향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 요 두 개 사진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농업은 가능하면 반농 반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장인데도 불구하고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퍼센테이지는 조금씩 다릅니다. 뭐 저희들은 한 30% 정도 에너지를 농촌에 사용한다. 이렇게 저희 농장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농장이라는 곳에서 생산성을 올리는데 100%를 쓰는 게 아니고 한 30%는 농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에너지를 쓴다. 생산성은 그만큼 감소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표현되냐 하니까, 뭐 이거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그림들입니다. 농장에서 시작해가 이런 식으로 농촌 지역 사회의 다양한 새로운 활동들이 움직여진다.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농장이 똑같죠? 비닐하우스. 저희들은 농지를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 원래 논농사를 많이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논은 빌리기 어렵고 해서 저희들은 할 수 없이 시설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13년도에 저희 농장에 처음부터 저희들은 뭐 청년 문제를, 우리는 농사를 지어 농업을 하면서 청년 문제, 이 나라의 청년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2012년도에 농장을 만들고 주변에서 농업을 조금 배우고 싶은데 라고 하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은 저희들은 다 받아주는 구조였어요. 이 사람이 어떤 조건이고 어떤 거를 원하고 이런 거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저희 농장에 있던 친구들인데, 이제 이 상태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청년들은 뭘로 볼 거냐? 이때는 청년이라기보다는 이 중년들도 좀 있었지만, 이 대상자를 뭐로 생각할 거냐에 따라 액션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이 사진을 보여주고 저희들이 이름이 젊은 협업농장이다 하면, 이 친구들이 이 농장에서 농사 같이 지어가지고 행복하게 먹고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그래서 저희들 제안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사람이 이만큼인데 하우스가 8개밖에 안 돼? 사람은 12명인데 정부에서, 군에서 보조대 해줄 테니까 하우스 한 20개 좀 해가지고 뭐 가공도 하고 유통도 하라고, 뭐 이렇게 요청이 들어요. 저희들은 안 받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딱 멈추고, 이 청년들, 여기에 저희 농장에 왔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거는, 이 농장에서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생산성을 올리게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자라고 하면서 분업화를 시켜내는 방식이 아니고, 이 친구들이 저희 농장에서 훈련받고 난 뒤에 생활을 같이 하고 난 뒤에 2년 뒤에는 농장을 독립해 나간다는 게 저희 개념이었어요. 밖으로 내보낸다. 그걸 잊지 마라. 보통은 있으려고 안 합니다. 여가 너무 힘들다고 있으려고 안 하는데, 독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 되면 저희 농장에서 이 친구를 바라볼 때 뭘 고민을 하나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뭘 해줘야지 이 친구들이 독립할 수가 있지,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대상자를 잘 봐야 되는 게, 저는 뭐 하는 거죠. 이 사회적 농업을 할 때 대상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라는 고민을 좀 하라고 하거든요. 우리 저희들은 이 청년들은 실제로 농사를 배우겠다고 왔는 거기 때문에, 농업을 하겠다라고 왔는 사람들이면 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 친구들이 농장을 독립해 나가게 만들어주자 라고 하면, 일을 분업을 시키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 되니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가 다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를 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 종류의 이 사고는 다 치게 해줘요.
그래야지 이 친구가 나가서 독립을 하지. 예를 들면 이 친구 보고 어떤 친구는 야 너는 유통하는 것만 맡아. 이러면 독립은 안 되죠. 농장을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 관리부터 해가지고 모종 육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하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생산성이 떨어져요. 아니 너거는 10명이나 있는데 그거밖에 안 돼? 라는 말을 저희들은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다가 생각해보세요. 이 친구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나 하면 이 친구들이 저는 똥차라고 하는데 야 똥차가 있으면 새 차가 어떻게 들어오냐. 이 친구들은 나가면 신규가 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희들은 끊임없이 생판 초보들만 계속 있는 농장이 돼요. 그러면 생산성은 시간이 지나도 보통은 올라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성은 떨어지는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저희들은 계속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요것은 이제 필요한 게 개념이 유럽에 가면 라이프 스킬 에듀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생활 기술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아니 생활 기술 교육이 왜 필요하지? 생활하는데 기술이 그럼 보일러 수리하는 거 가르치는가? 이래 봤더니 그게 아니고 생활 기술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런 모델로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이민자가 많거든요. 난민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나라에 살다가 이쪽으로 유럽으로 이동했더니만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면사무소로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무슨 센터로 가야 되고 이런 거를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살려고 하면 요런 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라는 생활과 관련된 삶 자체와 관련된 교육을 시키는 게 그 라이프 스킬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이게 필요하네. 왜냐면 제일 웃기는 게 이런 거죠. 선생님,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가, 아니, 보일러 고장났어? 모르겠다고. 온수가 안 나온대. 가보니까 기름이 없어. 그래, 내가, 야, 기름 넣어야지, 막. 도시가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도시가스만 사용했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충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라이프 스킬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 친구들한테는.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친구들한테 이 친구가 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독립시키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했더니만 단순하게 농장에서는 농사 기술을 가르치죠. 어떻게 하면 재배하고 모종을 언제 키우고 뭐 언제 파종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하지만 독립을 목표로 가르친다. 이게 목표고 물론 이 친구들끼리 있으면 이런 액션도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농업하면 청년들 데리고 이런 거 했으니까 사회적 농업입니다가 아니라는 거라 저는. 이런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활동이고 그 친구들 때문에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농장에 신규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매년 바뀝니다. 어떤 때는 2명 들어오고 어떤 때는 5명 들어오고 이건 매년 바뀌고 어쨌든 2년마다 한 번씩 다 내보냅니다. 2년 정도가 되면. 1년 돼가 나가는 친구도 있고 이거 자기 마음입니다. 6개월 있다가 나가는 친구도 있고 한데 어쨌든 내보내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이 고민을 하는 거죠. 이때 처음으로 2014년 15년도가 되면 처음으로 19살이 들어와요. 그리고 19살 보고 19살 청년을 보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얘가 지금 상추 키우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 월 한 400 정도 벌게 해주면 앞으로 농사를 몇 년 지으라고 하면 60년을 지어야 되네. 60년 동안 얘가 야 너 한 4, 500 벌면 60년 동안 앞으로 상추만 재배하면서 살래? 그랬더니 애들이다. 내가 돌았냐고. 이것만 하고 내가 60년 상추 1년 따도 죽겠는데 실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재배 기술만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친구들한테 뭐가 필요하지? 그래도 이 친구가 농촌에 내지는 농업에 대해서 애정을 좀 더 가지게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지? 이런 고민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농업은 오는 사람들이 필요와 이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뭐를 준비를 우리는 농장에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요때 뭐가 딜레마에 빠지나 하면 이 친구들을 위해한다고 하는 거를 함과 동시에 생산성은 떨어져요. 딜레마에 빠집니다. 야, 그러면 이 친구들 뭘 좀 가르치려고 하면 일하는 시간을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강사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야,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럼 강사로 이거 뭐 수확량이 떨어지면 뭐 저희들은 농장이 지금은 결론적으로 농장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4시 반 되면 마칩니다.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게 그거 있어요. 젊은 것들이 해가 중천인데 다 어디 가고 자기 빨리 농사지가 돈 벌어가지고 지땅사가 농사지야지 이것들이 임대가 하는 상황에서 아직도 4시 반 되면 사라진단 말이야. 뭐 이 끊임없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는 4시 반에 끝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 저는 가는데 우리 농장의 특징은 전국에 어떤 농장도 하지 않는 퇴근 시간이 있다. 이 중국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다른 코드, 뭐 잡스러운,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사업을 신청한다 하면 프로그램을 짜듯이 우리도 프로그램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그냥 이렇게 이벤트식으로는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였어요. 좋아. 농촌에 와서 농사를 배우는 데 있어가지고도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습을 지속하게 해주겠어. 이게 저희들 목표였어요. 이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만 필요한 게 그거래요. 처음에 이제 19살짜리 친구가 저희들하고 와서 하우스에서 농사 지니까 처음에 이제 서울에 가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농사 짓는 이야기, 상추 따는 이야기 하니까 친구들이 다 관심 가지잖아요. 6개월만 지났더니만 지는 아직도 상추 따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친구들은 뭐 배웠다 이러니까 농촌에 있는 것 자체가 자기 성장에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후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지역에서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우리 농장에서 이 친구들은 떠나버리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그때는 아무 시설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농장에는 하우스 8개가 전부였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식당에 저녁 먹는다는 조건으로 식당에 한 켠에 방을 빌려가지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농장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이게 한 2018년쯤 되면 강좌가 이만큼 많아져요. 왜냐하면 한번 만들었던 강좌는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참 딜레마인데 없앨라 해도 없애질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강좌는 늘어납니다. 근데 이 강좌를 개최하는 게 초기에는 저희 농장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농장만 보지 말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요 정도 강의가 만들어질 때쯤 시간이 지나서 강좌가 늘어날 때쯤 되면 이거의 운영 주체를 마을로 넘겨버립니다. 농장은 농사만 가르칠 때니까 이런 학습은 마을에서 해주세요. 라고 해서 마을의 단체를 만들어서 이걸 운영을 해버립니다. 그게 평민마을학교라고 하는 단체였어요. 이건 공간이 마을을 넘어갑니다.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이 강좌가 이 정도 만들어질 때쯤 되면 건물도 신규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럭셔리한 곳에서.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동네 사람, 저희 농장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 그런다고 동네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강의를 듣겠어요? 어차피 한두 명밖에 안 듣더라도 저희들은 계속 오픈을 시킵니다. 오시라고. 그리고 이 강좌를 초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후퇴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지노선을 지키는 한도에서 처음에는 농사일을 마치고 강좌를 했었어요. 그게 농사일을 마치면 7시거든요. 해 떨어지면 이제 강의 들으러 가. 그럼 8시부터 해가지고 10시에 맞춰. 그럼 씻고, 자고 새벽 6시에 나와야 돼. 소위 말하는 주경야독이죠. 그래서 제가 2달 해보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이거 어르신들이 조상님들께서 좋은 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둘 중에 뭐를 포기하지? 항상 그런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사회적 농업을 하다 보면. 그때 우리 쪽에서 생각했는 거는 생산성을 후퇴시킨다라는 거였어요. 30%까지는 생산성을 후퇴시키겠다. 그래 저희들이 매출은 다른 농가 우리와 비슷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에 70%를 유지하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이 일에 에너지를 썼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것도 생산성도 후퇴 안 하고 이걸 할 수 있냐? 생산성을 후퇴 안 시키면 이 일을 후퇴시켜야 되는 거죠.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의 기능이 단지 경제적인 기능만 있는 게 아니다.
사회적 기능이라는 게 있다라고 포함하겠다라고 했었고, 그런 기능을 넣은과 동시에 생산성을 후퇴하는 거죠. 그 생산성 후퇴를 없애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는, 전업농 정책에서는 이 기능을 교육하고 이런 기능을 빼버리라고 했는 겁니다. 그게 전업농 정책이고, 지금까지의 그런 농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 하면 생산주의 농정이라고 불러요. 가장 비판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생산성을 좀 후퇴하더라도 농업이라고 하는 것, 농장이라는 것이 농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능을 좀 하자 라고 말하는 게 저는 사회적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촌은 우리 친구들은 다 도시에서 살다 온 친구거든요. 태어나서 한 번도 호미를 안 집어본 친구들입니다. 농촌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농촌은 어쨌든 도시와 다르게 자기들만의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알게 모르게.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이 친구들한테는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왜? 2년 뒤에 제가 독립한다고 했잖아요. 독립하는데 일단 1번 농지를 살 돈이 없어. 그러면 임대를 받아야 돼. 임대를 어디서 받습니까? 동네 사람한테 받아야지. 동네 사람한테 임대를 받기 위한 방법은 어쩔 수 없이 농촌이 가지고 있는 이 메커니즘을 이 친구들이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였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아까 3천만 원 이하가 한 70%쯤 되고 1,000만 원 이하가 한 60, 70%쯤 되고 3천만 원 이하가 한 20% 정도 되니까 이게 거의 85%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농가들의 100만 농가 중에 85만 농가는 3천만 원 매출이 순수익이 아니고요. 매출이 3천만 원 이하입니다. TV에는 이 사람들만 자꾸 나와서 그럴 뿐이죠. 그런데 이거에서 우리는 어느 길로 아까 다기능성 농업과 단기능성 농업을 이야기했잖아요. 둘 중에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필요한 것들이. 예를 들면 단기능성 농업, 하이테크놀로지 농업으로 가야 되는 것도 있죠. 그러려고 하면 자본은 경제적인 자본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이테크놀로지를 배워야 되고요. 기술을 배워야죠, 엄청나게. 그리고 이런 거는 좀 더 전문적인 그 교육기관에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한테 오는 친구들은 아무리 봐도 너는 이쪽으로는 못 갈 것 같아. 이쪽밖에 안 될 것 같다. 농업 노동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농장을 만들더라도.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게 사회적 자본이었어요. 그럼 뭔가 하면 지역사회 사람들하고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를 맺냐에 따라 가지고 농지를 임대하냐 안 임대하냐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관계를 맺어놓으면 이 친구가 나갈 때 준다면 동네 이장님, 옆 동네 이장님이 쫓아와요. 땅 있으니까 얘 좀 안 할래? 이런 식으로. 왜? 이장님 또 사람이 필요했거든. 그럼 뭐가 필요한데요? 야, 내 뭐 할 때 컴퓨터 좀 쳐줄 사람이 필요한데 젊은 애가 하면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 친구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땅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내가 땅을 600평 구해놨어. 얘 보내줘.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 거를 알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하고 청년하고 알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알게 해준다라는 게 사회적 자본을 가지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자본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저희 농장 애들이 독립했는 거를 이렇게 점을 찍었더니만 저희 농장에서 반경 10km 안에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만 그거를 넘어가면 아는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한대요. 그래, 호랑이보다 인간의 생활 반경은 좁구나. 한 10km가 전부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이거 하는 거죠. 동네 장례식에는 다 참가한다. 동네 잔치에는 다 참가하고, 동네 부역 활동에는 다 참가한다. 이거를 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우리 농장의 생산성은 계속 후퇴를 합니다. 동네에서는 그런 거죠. 이런 생각해 보세요. 야, 저 가면 젊은 애들 한 8명쯤 있대. 일만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이 와. 우리가, 우리 농장이 무슨 인력 시장도 아니고 말이야. 뭐, 동네에 뭐, 풀릴 거 있으면 다 우리한테 연락 와요. 그러면 인간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서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고, 선생님, 우리 것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우리 거 부탁하고 저거 그냥 시간 날 때 저거 합시다. 하는 친구. 그 두 가지 친구들은, 두 종류의 친구들은 나가는 상황에서 결정이 돼요. 앞에 친구는 땅 구해놨다고 여러 이장님이 찾아오고요. 뒤에 친구는 이장님이 안 찾아옵니다. 자기 돈으로 사야 돼요.
자본이 있으면, 경제 자본이 있으면 후자를 선택해도 되고요. 경제 자본이 없으면 전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게 저는 왜 전자를 선호하냐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지역 사회로 통합시키자고 하는 거지, 농장으로 기어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더 맞지 않은가? 우리가 이런 사진 찍으면 예촉이 들고 있는 거는 다 저희 농장 친구들입니다. 동네 고령화가 높아지면서 어르신들이 예초기를 못 메고 나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고 뭐 이런 것도 의도적으로 만들어요. 일부러 1월 1일 날 오후에는 무조건 다 모여가지고 동네 중요한 어르신들 한 3분한테 인사하러 갑니다. 이렇게 술도 먹지 마. 나가는 친구들도 다시 불러 모아요. 독립회가 나가는 친구들도. 그리고 이장님은 뭐 숫자가 인구가 늘어났다, 뭐 걔가 좋아하시지만 저희들이 인구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 사회에 일정한 밀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진입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청년들이 왔어. 제일 딜레마에 빠지는 건 숙소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전에는 뭘 했나 하면 동네 중에 폐가를 빌려가지고 그냥 여학생이든 남학생들 그냥 밀어넣었어요. 살아라.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름에는 2주 정도, 여름에 2주 정도와 겨울에 2주 정도는 덥고 추워가 그 집에서 못 살겠으니까 사무실에 와서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학생들조차도. 근데 저희들이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야, 이거는 너무 열악한 것 같아. 청년들 주택 사업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충남형 사업에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신청해가 됐거든요.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청년주택, 남자, 여자 청년주택 하나씩 짓겠어. 그래 한 10억을 받았거든요. 받고는 이제 말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뀌나 하면 이래 됩니다. 보세요. 제목이 이래 되잖아요. 정중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들만 바라보면, 대상자들만 바라보면 그냥 이 친구들한테 새 집 하나씩 지어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 깔끔한 집에 와가지고 살고, 왜 지금같이 험한 집에서 사는. 근데 마을 전체 입장에서 바라보면 할머니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이 동네에서 60년 살았는데 너 그 집 괜찮냐 한 번도 안 물어보더니만 젊은 것들, 이때부터 청년이고 젊은 것들로 바뀌기 시작해. 단어가 젊은 것들이 왔다고 집을 새로 지어줘. 이러는 순간 어떻게 되나 하면 공동체는 활성화가 안 되고 하락하게 돼요. 그래 이제 돈 받고 난 뒤에 이제 군청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러면 공동체 활성화가 안 될 것 같다. 사업비의 3분의 1을 잘라가지고 마을에 있는 주민들 집 전체를 건쳐주자. 그러면서 전체를 건쳐주면서 청년들을 받아줬기 때문에 집을 건쳐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주택 중에 무허가가 70%였어요. 무허가에는 원래 공공작업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 이거를 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돈 받아놓고 3년 동안 협상을 해가지고 일단 가구당 2천만 원씩 잡아놓는다. 그러니까 2천만 원씩 넣어도 30호면 6억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4억 남았네. 4억 남은 가지고 요 집 하나 짓자. 왜냐하니까 여학생들이 사는 집이 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건 장치가 안 돼 있어. 잠금 장치가. 그 이장님이 너무 불안해하는 거야. 동네 주인이 자꾸 너무 문을 벌컥 열어가지고. 그래 이 여학생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해가지고 여학생들의 집은 지어주고 남자들은 그냥 같이 살아라. 할머니들도 60년 동안 사는데 그걸 왜 못 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돈 남학생들이 집 지어야 되고 요 집도 좀 축소를 했고 가지고 집 전체를 건쳐주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 농업 사업에도 어떤 사업을 할 때 목표가 뭐지? 예. 우리 농장만 보면 청년만 대상자만 바라보면 제가 청년주택만 새 집을 딱 지었으면 그때부터 동네 주민들은 이 청년들이 믿게 보일 거라요. 왜? 왠지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얘들이 다 가져간 것 같은 느낌이 들 거거든.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날 거는. 근데 사회적 농업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죠. 청년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아, 요즘에는 왜 뭘 잘못하길래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안 들어오냐? 왜 들어와야지. 그다음에 옆 동네에서 내는 거죠. 옆에 리에서는 한 저 동네는 청년 몇 명 받았다고 집수리 다 있다 하던데 우리도 청년 좀 받아보자. 이게 사회적 농업이 나갈 방향이라. 요런 개념인 거죠. 넓게 보라고 하는 게. 요렇게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게, 저는 말했지만 해법농장은 사회적 농업 사업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법농장이 받아가지고 해법농장하고 같이 하는 게 그거였어요. 이게 원래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만들자 했다가 실패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복농장이 여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 10명이 와서 프로그램을 4박 5일 돌리는데 이렇게 하죠. 유럽을 견학 갔다 오신 연구자들 분들께서는 야, 유럽에 갔더니만 넓은 잔디밭에 큰 나무가 하나 서 있고 그 밑에 의자가 하나 딱 있는데 거기 앉아가 한 1시간쯤 있으면 아픈 사람도 나을 것 같더라. 사회적 농업은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래 하면 좋겠는데 행복농장은 요 하우스 4개가 전부야. 나무 심을 데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회적 농업 어떤 프로그램을 하러 와서 행복농장 안에서 요 하우스에서 4박 5일 동안 계속 머물겠습니까? 아니죠. 이분들이 대부분 의대를 그렇게 하는 게 농장을 산책하는 게 아니고 농장을 배회하는 게 아니고 농장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보니까 마을을 돌아다니더라고. 저수지 있으니까 여 한 바퀴 돌고 뭐 돌다가 사라져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산책을 하고 이러면 우리나라 구조에서 사회적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행복농장하고 그러면서 합의를 받는 거죠. 마을 전체의 경관을 조성하자. 그러면 사회적 농업을 위해서 마을 전체의 경관 조성을 하는데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죠. 동네 어르신들은 맨날 걸어 다니는 곳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 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게 결론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농장에서 이런 거 해가지고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하니까 좋네? 안 오면 왜 요즘에 그 사람들이 안 오냐고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정신질환자 10명을 저희 동네에 풀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도 자연스럽게 그냥 이분들 때문에 우리도 뭐 혜택을 보고 뭐 여러 가지 발전이 있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사진에서 제가 마을 지도를 사진을 보여준 이유입니다. 단지 우리 농장 안으로 자꾸 들어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복농장 사업을 받아가지고 보통 사업 받으면 초기에 2년인가 3년 동안에는 하드웨어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드웨어를 지을 겁니다. 행복농장도 처음에 하드웨어 사업을 받았어. 그런데 최고 문제가 행복농장이 요밖에 없으니까 휴게실이 없는 거래요. 그럼 음식 뭐 해먹고 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하지? 걔가 사업을 받아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렇게 휴식도 하고 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음식도 해먹을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면 좋겠죠? 그러면 보통은 어디 만들어 가면 요게 만들어요. 요게. 근데 이제 그때 합의를 보는 게 그런 거죠. 야, 요게 만들어가지고 1년에 몇 번을 쓸 것 같냐? 그래, 사회적 농업을 아주 열심히 활발하게 한다고 해도 1년에 100번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다. 100일 정도는. 그러면 나머지 265일은 놀아야 된다. 그래서 어디 만들었나 하면 황당무계하게 여기에 만들어버려요. 행복농장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사업인데 여기 안 만들고 여기 만들어가지고 멀어가지고 힘든데 대신에 나머지 265일 동안에는 그 공간을 누가 생각하면 마을 사람들 보고 쓰게 했어요. 땅은 임대라고 역시나. 그리고 그게 뭔가 하면 사회적 농업을 할 때는 그림 자체를 농장을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농장을 벗어나라. 이게 이제 여기가 제가 있는 곳이거든요. 요 저수지 있고 요 저수지 상류 쪽에 이쪽에 저희 농장이 있는데 이제 이쪽이 장곡면이고 이쪽은 홍동면입니다. 이거를 이제는 면을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 단계로.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올 거잖아요. 사업들의 정보는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떨어뜨린 사업에 따라 가지고 이러이러이러 흘러가서 이렇게 와요. 그리고 청년은 어느 사업을 만났냐에 따라가 인생 행로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같은 우리 한 농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180만 원을 받고 있고 어떤 친구는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50만 원을 받고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게 뭐지? 그 다음에 사업 끝나고 난 뒤에는 조건이 또 다 있어. 이 사업을 받았으면 농업경리처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받았으면 주소를 이전시켜야 돼. 뭐 이런 거래요. 그래, 야, 이거, 이렇게, 근데 또 언제 뭐가 생기고 뭐가 사라지고 하는 걸 모르니까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그래,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좀 이렇게 개별화되어진 정책을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첫 해 왔는 친구 보고, 야, 너는 처음에 와가지고 보니까 주소 옮기기도 힘드니까 그리고 주소 언제 옮겼다가 또 언제 옮겨가냐. 차라리 주소 이전이 안 돼 있는 이런 간단한 사업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면 이런 사업을 받고 뭐 이렇게 단계별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 그릇을 만들어주면 사업을 요 청년 관련 사업은 요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줄을 세우고 이 친구가 몇 년 동안 그 사업을 계속 받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업 하나를 받고 나면 지금 시기가 되면요. 4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4월부터 사업이 시작해가 6월 달 되면, 다음 달이 되면 내년을 걱정하기 시작해요. 원래 이 사업 끝나는데,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먹고 살지? 그 평생 내년 걱정하다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야 그러면 야, 내년에는 필요하면 이거를 받고, 이럴 거면 이거를 받고, 저럴 거면 저거를 받고, 아니고 돌아갈 거면 그냥 가. 라고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 요게 요 그림이었어요. 저희들이 구상했는 게. 처음에 이런 식으로 와서 단기 과정을 하고 한 1년 정도 생활하다가 인턴으로 갔다가 이래가지고 뭐 독립하면 좋지 않겠어? 해보니까 대충 보니까 한 5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이 동안에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되지 않을까? 이 사업에 와서 이 단계에서는 이 사업을 받고 이 단계에서는 이 사업을 받게 해주고 이거는 청년들이 계기에는 모르는 거니까요. 저희들은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정책들을 여러 가지를 아니까 그래도 뭐 하도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아는 것만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서 이 청년이 야, 너 요 5년 동안 있어도 이런 식으로 받아가면서 정착하는 시나리오를 펼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구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럼 이제 몇 년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가는 거죠. 왜 너그만 청년을 독점하냐?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도 하고 싶다. 뭐 어렵다고. 그러면 통로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이 농장도 보내고 저 농장도 보내고 이러면 좋지 않겠어? 그죠? 그게 사회적 농업을 할 때 농장들을 확장시켜내는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 너 청년 한번 받아봐. 보통 해보면 실패를 많이 합니다. 실패를 많이 하는데 실패하면 하면 농장주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내상을. 처음에는 막 청년들 욕하고 이러는데 나중에는 술 한잔 먹으면서 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 잘못했죠. 이런 거죠. 청년은 이제 중간에 도망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포스트잇만 붙이고 집에 갑니다 하고 도망가고 그냥 간다 하면 될 건데 그거 도망가더라고. 그래 전화해가 야, 너 왜 갔냐? 아니 아저씨가 자꾸 다른 농장에 보내는 경우죠. 아저씨가 자꾸 출근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5시에 와서 집 앞에서 빵빵거리고 그 다음날에는 5시에 깨면 6시에 와서 빵빵거리고 그래 그 사람 보고 아니 왜 그러냐고 했더니만 아니 그 전날 일을 보면 그 다음날은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날에는 좀 일고 있고 이건 모르는가? 모른다고. 제발 좀 내일은 몇 시에 만나자 말씀 좀 하시라고. 아니 요즘 애들은 왜 그런 것도 모르는 거?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불만 이야기해 보시라고 하면 아니 얘는 왜 내가 설명하면 자꾸 수첩을 꺼내냐고. 나 미치겠네. 뭐 이런 거죠.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게 연결시키는데 한참 걸려요. 그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농장들한테 가르쳐줘요. 이러면 안 되시고, 빵빵거리면 안 되고, 전화해가지고 문자라도 보내라. 그 전날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오늘은 뭐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쭉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가져오는 거. 나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래, 밤에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농장들을 지역에 쭉 배치시켜 놓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저희 농장에 오면 3초수밖에 못 배워요. 다른 농장에 가면 다른 작물을 배울 수도 있고 자기한테 맞는 코드가 맞는 농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작물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농장들을 배치하자라고 하는 거고 통로는 하나만 만들면 돼. 뭐 이런 거였죠. 이게 이제 그쪽에서 아까 말했는 초기에 학습하던 그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팀이 있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개별 농장으로 여러 군데 청년들이 흩어져 있고 학습을 진행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농장에서는 일을 시키고 농사 일을 가르쳐 준 다음에 그 학습하는 시간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보내게. 하지만 꼭 바쁘면 안 보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공간들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이 시설들은 소위 말하는 마을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만들어져서 놀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크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사용료를 줬어요. 초기에. 보니까 아니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그런데 이게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8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두 하드웨어는. 시내버스 타고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린 저희 농장에 요번에 왔던 친구들인데 요 정도가 오면 농장 하나에서 해결합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한 2주간 있게 해요. 농장 청소년들이 오면. 근데 이만큼이 오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저희 농장에 이만큼 80명이 오면 농장 작물 다 밟혀 죽겠다. 그리고 얘들 어떻게 시키냐. 뭐 그래 안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은. 요게 이제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80명을 받기 위해서 이 친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짰는 게 이거였어요. 8개 농장을 불러 모으는 거였습니다. 동네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8개 농장을 불러 모아가지고 가르쳐요. 요번에는 어느 학교에서 누가 오는데 이 교육의 목표는 뭐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절대 비닐 수거하는 일은 시키지 마라. 이 청년들이 처음 농촌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농업이라는 활동을 처음 하는데 이 친구가 처음 하는 일이 비닐 수거하는 거라면 이 친구가 농업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겠냐. 이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을 시키지 마시라고. 가능하면 수확하는 일을 시키라고. 그러면 이거 하다가 수확하다가 잘못하면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시라고. 그러면 열심히 가르칩니다. 금방 가르치라고 해도 막 실수할까 봐 막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8개 농장을 발굴시키고 실제로는 이 농장들이 나중에 계속 바뀝니다. 이 농장 중에 몇 개는 사이즈 농업을 사업 신청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오기 전에 2번 만나고 가고 난 뒤에 한 번 만나 평가를 해요. 이게 뭔가 하면 소위 말하는 사이즈 농업할 때 네트워킹 사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또 동일하게 하는 액션을 내 혼자 하지 말고 옆에 농가들을 불러 모으라는 거죠. 모아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진행할 사이즈 농업 말고 요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팀은 외부에 둡니다. 그거 보시면 농장이 있고 공간이 있고 아까 강좌를 진행하는 팀이 있고 정확합니다. 교무과고 이거는 실습과고 여기는 교실이라고. 이거 전체가 한 8km 떨어진 마을 전체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 기술 교육이라는 거예요. 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행복농장도 마찬가지죠. 절대 행복농장이 정신장애인이 와도 제가 이제 요 사례를 정신장애인이 행복농장도 하면 자 행복농장 너는 정신장애인을 하고 우리는 청년을 해. 이렇게 구분 안 하고요. 청년이 와더라도 행복농장에 보냅니다. 왜? 허브를 재배하니까 이것도 안 배워보라고. 정신질환자 와도 행복농장에서 정신질환자하고 4박 5일 하면 자기들이 정신질환이 걸릴 거라요.
그래서 하루는 저희들 농장으로 보내요. 그러면 저희들이 프로그램 돌립니다. 젊은 친구들이, 저희 농장에 왔는 젊은 친구들이 이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합니다. 잘해요. 그래 나중에 이제 가죠. 이제 정신질환자였다. 별 차이 없던데요. 그래 이거를 이제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도 공부 좀 하자. 정신질환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강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태문 농장 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저희 농장에 있는 젊은 친구들하고 정신질환이 무엇인가 교육을 했더니만 다 자기 정신 분석하고 있어. 뭐 중독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랬더니만 다 자기, 그래가 마지막에 막 질문하라 했더니만 내가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뭐가 어떻나 나중에 보니까 자기 분석. 근데 나중에 저희들이 모르지만 각자 모릅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정신질환이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친구는 밥 마치고 나왔는데 선생님 자기는 아무리 봐도 자해를 하는 것 같대요. 그런데 야 세상에 자기가 자해를 자해하는데 자기가 모를 수가 있냐? 근데 보통은 자해를 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자해를 하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거 뭐 농담하지 마라 하고 그 친구가 상처가 많았는데 아토피라고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아토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뭐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행복농장은 정신과 의사상이니까 야, 너 내려보라고 해가지고 만나보라고 해더니 뭐 중증이다. 그래서 봤더니만 이렇게 가위 같은 거로 이렇게 상처를 내더라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거는 자기도 몰랐고 부모님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어요. 같이 6개월 동안 생활하는데도. 본인도 몰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러면 빨리 치료를 하자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래 보니까 청년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는 어차피 아픈 친구도 있고 멀쩡한 친구도 있고 경계인 친구도 있고 성질 더러운 친구도 있고 뭐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거라요. 그런 거지. 청년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청년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 청년은 더 어렵습니다. 한 번은 조현병 있는 친구가 왔었는데 나이 좀 드신 행복농장은 쉬워요. 조현병 있는 분들한테 동네에 알려거든요. 이 사람 조현병 있다. 하면 이해를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쟤한테만 이야기를 하고 공개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 안 해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행동들이 자꾸 하는 거죠. 그때마다 내가 해명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 야, 공개를 하라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끝내는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청년들이 그냥 모여가 있다. 근데 그 청년에 따라가지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들 모두 다 농업인이 되는 거를 희망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 친구들이면 아니 아빠 진로를 모색하라고 그래요. 진로를 찾아라고. 여기에서. 좀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이면 농업으로 빨리 진입할 계획을 세우라고. 좀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거에 따라가지고 저희 농장도 매년 색깔이 바뀌어버려요. 원래는 저희 농장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19, 20입니다. 4명이 있는데 다 19, 20이에요. 아니, 걔들 데리고 새벽 6시부터 밤 7시까지 상추 수확을 시키겠습니까? 뭐 수확은 많이 시킵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자기 경험을 쌓고 자기 진로를 이 지역에서 찾아낼 거냐라는 걸 고민을 시키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고 주변의 도움을 받고. 여기에 이 사진은 이게 사회적 농업을 할 때 그러는 겁니다. 이 기타 하는 사람, 치는 사람을 멀리서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기타리스트 전문가를 데려와서 이걸 하냐고 아니라 이 친구도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클래식 기타 하는 애가 있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공연도 없어지고 배도 고프다고 하길래 야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 할 때마다 너 기타 공연시킬 테니까 돈 주고 너 요 동네에서 그 기타 좀 쳐라. 여기에는 정신질환자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할 때마다 다 불러 모아요. 왜? 공연 좋은 거 하니까 그냥 들으라고.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 내 연결고리를 계속 강화시켜내는 겁니다.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짧게 하면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처음에 이거를 초등학교를 감수하고 있는 폐교 위기에 처해진 동네 초등학교를 어떻게 하지?
이 친구들한테 뭘 해줄 수 있지? 일단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농사니까 일단 농사를 경험시켜 주겠어. 이런 거 있죠. 농사 교육의 사각지대는 강남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 청소년이 아니고 농촌에 있는 친구들이 농사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다. 왜냐하면 강남에 있는 친구들은 관광버스 타고 와서 다 모신기 체험해보고 가요. 우리 동네 애들만 모신기 체험을 못 해보지. 안 시키거든요. 그래, 우리 다 시켜주겠어. 공짜. 사이즈 농업, 이거 할 때, 처음 할 때 이거를 사이즈 농업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비슷한 걸 했었습니다. 초등학생들 데리고. 이게 좀 발전하면서 그 다음에는 마을학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팀은 빠져나갔죠. 빠져나갔고, 지금 별도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보시면, 장고 마을학교라고 해가지고,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인데, 별도 팀으로 구성해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쪽 팀이나 이쪽 팀은 6개, 7개 프로그램 중에 3군데는 농장에서 하는 겁니다. 농장에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 중에 특수반 학생들은 따로 모아서 하는 게 행복농장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친구들을 하면 우리도 또 생산성을 또 후퇴하는 거죠. 그게 요번에 그 농림부에서 사회전동 사업 중에 하나가 서비스 공동체형 사업의 모델이 비슷한 사례는 이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장곡면 전체로 확산할 거냐, 이거였어요. 저희들이 고민거리는. 왜냐하면 도산 일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장곡면인데 장곡면 전체에 노인들이나 아동이나 이러한 복지 체계를 사회적 농업 농장들하고 연결해가지고 해결해버리지? 이거 할 때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농장 보고 당신 이런 거 해보실래요? 이렇게 안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농장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농장들이. 그 중에 우리가 돈을 조금 사업비에서 좀 줄 테니까 그걸 약간 키우세요. 라고 하면서 찾아낸 게 이 농장들이었어요. 지금 한 개는 빠져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5개 농장을 선발해가지고 그 농장이 가까이에 있는 리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여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보라고. 그런 다음에 당신들이 좀 할 수 있겠다고 싶으면 사회적 농업 사업 신청하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농장, 요런 농장, 요런 농장, 다 농장들이죠. 기존에 하던 농장도 있고. 그리고 이러면서 계속 신규 농장을 발굴시켜내고 이거를 사회적 농업이라는 이름하에 면 단위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만들었더니만 이런 거죠. 저희 동네는 아직도 유신청년회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이제 봉사단체라고 합니다. 봉사단체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당신들 어떤 봉사를 하냐 했더니만 자기들은 에어컨 달아주는 돈을 모아가 기업하는 청년들이었는데 에어컨을 사가지고 에어컨 없는 집에 달아주는 사업을 한다. 그래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만 어느 집에 에어컨이 없는지를 모른다고 자기들이. 그 에어컨은 10대를 사놨는데 누구 집에 달아줘야 될지를 몰라가 제발 좀 신청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앞에서 이 사람들은 이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누구 집이 문제가 있는지를 알잖아요. 이 농장하고 아까 말한 유신청년회를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분 집에 에어컨이 없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가서 자기들이 하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면 단위조차도 면이라고 하는 공간조차도 정보가 안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우리나라 복지 돌봄 서비스 이렇게 와서 하는 딜리버리 하는 시스템에서는 그 정보는 군에 있는 특정한 곳에서 모이지 면 자체에는 그런 정보가 안 모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보를 모으자라는 게 서비스 공동체형 사업의 이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뭐 조직 하나를 만들어. 그러면서 주민자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구상이지만 이거 전체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게 아니고 하나의 생활권으로 해서 농장일 기반으로 그다음에 돌봄을 하고 있던 기존의 지역보장협의체라든가 주민자치회 복지돌봄분이라든가 분여회라든가 이런 쪽과 다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서비스를 좀 더 지역사회 내에 다른 사회복지기관이 아니고 농장들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가 있지? 이런 게
사회적 농업이 공간적으로 면으로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농업은 단지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농장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자꾸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사업 중에 유일하게 네트워크 사업을 두는 겁니다. 네트워크 사업비라는 걸 두잖아요. 그런 거 잘 이해를 못해. 이거 왜 있냐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겁니다. 지금까지 농업은 협업농장이다, 햇먼농장, 농장이다, 농업이다라고 하면 이게 전부였습니다. 요게. 농산물을 생산해서 영농조합법인으로 묶여가지고, 두레생협이나 이쪽으로 해서 농산물을 팔아서, 친환경 농업을 하든가 해서 먹고 살면 그게 농업의 전부가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농업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뭔가 하면 농장들이 연결되어져서 이러한 농촌 사업을 했는 공간을 이용해서 엄밀히 보면 주택 문제라든가 아니면 노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교육 청년들을 교육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을 하는 게 다른 단체가 아니고 농장들이라는 거죠. 농장들이 연결되어져서 한다는 거죠. 뭐 농장들만 다른 건 아닙니다. 보시면 농장들하고 이런 단체들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이거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업하고 농촌 활동은 연결되어지는 게 사회적 농업이고 농업은 단지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팔아먹어가지고 생존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움직일 거냐라고 하는 게 농업의 새로운 방향이고 이게 본질에 가까운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졌던 것을 재복원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협업농장에서 햇먼농장이 만들어지고 농장이 만들어지고 떨어져 나가 독립에 있는 농장은 여러 개 있으면 한 10개쯤 됩니다. 그런 농장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경영체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 농장을 에서 경험했는 친구들이 지역사회로 가서 마을학교라든가 아니면 마을학회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이런 것들을 활동하는 활동가들로 배치되어지는 친구들이 대부분 저희 농장에서 농사를 경험한 친구들이 지역사회와의 교류관계에서 자기의 역할을 찾아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단지 농업만 하는 게 아니고 농촌에서 자기 진로를 찾는다. 젊은 친구들이 그곳에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는 저는 카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술집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농업을 통해 가지고 단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사회적 농업이 단지 이 청년을 대상으로 농사만 짓게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고리 속에서 지역 사회의 삶의 질을 이 청년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사회적 농업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홍동면에서 한 60년 동안 되어진 거하고 장곡면에서 한 10년 동안 되어진 거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한 60년 동안 이렇게 70년 정도 이렇게 흐름 속에서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길게 보고 좀 넓게 보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